서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가족들이 온기를 나눌 때, 강남의 도로는 쏟아지는 눈으로 인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앉은 강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창 밖을 응시했다. 방금 전 마무리된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 합병 계약서의 잉크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했다. 성공, 부, 명예.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은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황량했다. 차창에 부딪히는 눈송이들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내렸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돈과 직결되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도로 통제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약속을 조정할까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기다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거리를 훑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다. 불 꺼진 낡은 상가. 건물의 처마 및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닿는 곳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노숙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터무니없이 작았다. 아이들이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필사적으로 껴안은 채 얇은 담요 하나를 간신히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 위로 세상의 모든 추위가 내려앉는 듯 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 모두를 신경 쓸 만큼 그는 한가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는 각도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민주는 숨을 멈췄다. 담요 밖으로 드러난 남자아이의 얼굴.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걸어나온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단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잊고 싶었던, 그래서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7살의 강민준. 아버지의 냉대와 새어머니의 교묘한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여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저 닮은 아이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머리는 무시하라고 명령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백만 원짜리 코트 자락에 더러운 눈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저 작은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아이들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다. 얇디 얇은 옷, 추위로 인해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작은 어깨. 그는 아이들 앞에 멈춰 섰다.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들을 완전히 뒤덮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아이가 먼저 잠에서 깼다. 아이의 눈은 잠이 덜 깬 흐릿함 대신 길 위에서 살아남은 짐승 새끼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동생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어적인 기운에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지만 오랫동안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건조하게 울렸다. 얘들아, 그는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추운 날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그의 질문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다. 저런 행색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을 리 만무했다. 아마도 보육원에서 도망쳤거나 아니면 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었다. 여자아이는 대답 대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집요했다.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성공한 사업가 강민준이 아니라 길 잃은 아이들 앞에 선 정체불명의 한 남자일 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질적이었다. 민주는 지갑을 꺼내려 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돌아서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든 남자아이의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지독하게 자신을 닮은 그 얼굴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한 번 더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집이 어디니 데려다 줄게. 그제야 여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추위에 잠겨 있었지만 그 내용은 민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이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혹시 거울 좋아하세요? 민준은 당황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는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동생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제 동생 하준이는요, 거울 보는 걸 싫어해요. 자기 얼굴이 꼭 누구를 닮아서 슬프대요. 아이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민준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다. 오직 하얀 눈이 내리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여자아이는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그를 향해 운명과도 같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의 지난 1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질문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여자아이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 작은 아이의 시선에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얼어붙은 입술을 힘겹게 떼어 그의 인생을 관통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또렷했다. 첫눈이 오는 날, 제 동생 하준이랑 얼굴이 똑같은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일 거라고 했어요. 순간 강민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아빠. 그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그는 수많은 협상과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7살배기 소녀의 이 터무니없는 한마디에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헛소리다. 요즘 아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동정사기 수법일 것이다. 그래, 그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첫눈이라는 단어가 그의 봉인된 기억을 후벼 팠다. 10년 전 모든 것이 서툴고 가난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시절. 함께 첫눈을 맞으며 영혼을 약속했던 여자, 서연.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슬픈 눈빛. 그는 그 기억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고 잊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아이의 얼굴과 그 아이가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말은 거짓일 수 있다. 하지만 저 얼굴은, 자신의 유년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저 얼굴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길거리에 버려두고 돌아서야 하는가? 아니면 이 황당한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 넘어가야 하는가?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다. 그는 평생을 효율과 이성을 쫓아 살아왔지만 오늘 밤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지난 10년이 정말로 완벽한 성공이었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달려온 공허한 질주였는지를 그는 아이들을 향해 몸을 숙였다. 일단 여길 떠나자.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이바흐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내부 공간에 겁을 먹은 듯 잠시 망설였다. 민주는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여자아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아이들의 남루한 행색은 최고급 가죽 시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남자아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또다시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위치한 거대하고 차가운 성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높은 천장, 광활한 거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 모든 것이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공간이었다. 민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향해 명령했다. 거실 온도 올려. 그리고 욕실에 따뜻한 물 받아놔.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 아이들이 먹을 만한 죽과 따뜻한 우유를 주문했다. 제국의 총수로서 수만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그였지만 정작 어린아이 2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어색하고 서툴렀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동생의 곁을 지켰고 남자아이는 그저 말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민준이 임시로 내어준 커다란 티셔츠를 입자 아이들의 모습은 한결 나아 보였다. 꽁꽁 얼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민준의 시선이 여자아이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에 가 닿았다. 은으로 된 체인은 오래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는 수많은 흠집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옷차림만큼이나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아이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는 듯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거대한 어른이 눈높이를 맞춰오자 아이는 살짝 겁을 먹은 듯 뒤로 물러섰다.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목걸이, 잠시만 볼 수 있을까?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다. 여자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엄마의 유품이자 세상에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아이는 민준의 눈에서 어떤 간절함을 읽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 그에게 건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하트 펜던트를 받았다. 펜던트는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다. 한쪽 면을 누르면 작은 경첩이 열리는 구조.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게 닫혀있는 펜던트의 틈에 손톱을 넣어 조심스럽게 열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10년의 세월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펜던트 안쪽에는 세상의 빛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햇살보다 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색은 바랬지만 사진 속 여자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만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강민준의 호흡이 멎었다. 그는 그 얼굴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지난 10년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해왔다. 윤서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찬란했던,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라진 이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나왔다. 10년 전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걷는 반항심 가득한 재벌 3세였고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꿋꿋하게 미래를 꿈꾸던 가난한 미대생이었다. 캠퍼스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세상은 차갑고 위선적인 그의 세계를 녹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고 그녀와 함께라면 지긋지긋한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의 새어머니이자 그룹의 실세였던 김 회장은 그들의 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어느 날 김 회장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사진 몇 장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던졌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거래 내역서에는 김 회장의 비서실 명의로 거액이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내가 만나는 그 애, 이런 애다. 돈 몇 푼에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싸구려 계집. 김 회장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그의 귀를 후벼 팠다. 그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취방에서도 사라졌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절망. 그는 그녀가 돈을 택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날부로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를 스스로 꺼버렸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약한 자들의 사치일 뿐이라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민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펜던트 속 서연의 사진과 그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만약 그때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면, 김 회장이 꾸며낸 잔인한 연극이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지난 10년은 무엇이었나? 그녀를 증오하며 살아온 시간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자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다. 요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쥔 펜던트가 그의 분노와 후회에 찬 소나귀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10년 전 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개인정보, 금융기록, 출입국 기록,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은 주인의 이례적인 명령에 당황했지만 토를 달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들은 어느새 배달된 죽을 조용히 먹고 있었다. 특히 남자아이. 하준이는 숟가락질이 서툰지 죽을 자꾸 흘리면서도 묵묵히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또다시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아이들 앞에 다가가 앉았다. 여자아이, 하윤이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하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 목걸이 누가 준 거니? 하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대답은 그의 심장에 박힌 의심의 조각들을 더욱 확실한 형태로 꿰맞추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이들은 지쳤는지 거실의 넓은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민주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하준이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자신의 어릴 적과 판박이었다. 그리고 하윤이의 자는 얼굴에서는 어렴풋이 서연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급하게 10년 전 그룹 비서실의 재무기록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뭐가 이상하지? 최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윤서연 씨에게 거액의 자금이 송금되었다는 그 이체 기록, 원본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회장님께 보고된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한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민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위조. 그 한 단어가 그의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이 소리를 잃고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발밑의 대리석 바닥이 끝없는 심연으로 꺼져 내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쇼크 상태에 빠졌던 그의 머릿속에 이내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자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한 자들을 향한 섬뜩하고 무거운 분노였다. 김 회장, 아버지의 여자이자 자신의 후지상 어머니,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뱀 같은 잔혹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짓밟고 그의 인생에서 유일했던 빛을 꺼버렸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지독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죄책감이었다. 그는 속았다. 하지만 그뿐인가 그는 기꺼이 속아 넘어갔다. 서연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고 자신의 하잘것없는 자존심과 집안의 권력 앞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비겁하게 도망쳤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성공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 대가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자신을 닮은 소년과 서연을 닮은 소녀.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파에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복기했다. 서연은 어디서 어떻게 아이들을 낳았을까?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냈을까?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성공을 자축하던 순간 그녀는 어두운 단칸방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하며 잠에서 깼다. 민주는 어색하게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권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지만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하윤이는 여전히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민준은 그저 묵묵히 아이들이 식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또다시 최 실장의 전화였다. 회장님, 밤새 알아낸 몇 가지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10년 전 서연 씨의 사진에 함께 찍혔던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무명의 연극 배우였는데 거액의 빚 때문에 김 회장 측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돈을 받고 연기를 했을 뿐 서연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최 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서연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당시 서연 씨 주변인들을 탐문한 결과 그녀가 갑자기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하고 살던 원룸에서도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김 회장님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채 서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 회장은 단순히 그들을 헤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임신한 여자아이를 벼랑 끝으로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가 전화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조용히 죽을 먹던 하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바지자락을 작게 잡아당겼다. 민준이 놀라 내려다보자 아이는 말없이 그의 손에 작은 귤 하나를 쥐어주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후식용 귤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귤을 건네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 작은 행동에 민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저 어른의 슬픈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손안에 담긴 귤의 차가운 감촉이 역설적으로 그의 마음에 뜨거운 불덩이를 던졌다.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그날 오후 최 실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아이들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버스터미널의 물품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가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가방 안에 뭐가 있었지? 최 실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몇 가지 낡은 옷가지와 그림책 한 권, 그리고 윤서연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보낸 가방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민주는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원치 않아 직접 현관으로 나가 가방을 받았다.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백팩은 그의 미니멀한 대리석 현관과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몇 벌의 낡은 옷과 달아빠진 그림책, 그리고 그 아래 비닐 커버에 소중하게 쌓인 작은 수첩이 있었다. 윤서연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1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의 글씨체와는 다른 단정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바로 그 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숨을 죽인 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그녀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위대한 모성애의 기록이었다. 민준아, 미안해. 너를 지키기 위해선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부디 나를 원망하며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이 아이는 신이 내게 주신 유일한 희망일까? 아니면 더 큰 절망일까? 병원에 다녀왔다. 쌍둥이란다. 아들과 딸.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한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 하준이와 하윤이 햇살처럼 밝게 자라주렴. 엄마가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게.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지옥을 경험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을지가 글자 하나하나에 사무쳐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단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걱정하며 그가 자신을 미워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바보 같은 여자, 지독하게 착해 빠진 여자.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첫눈 오는 날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주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 꼭 너희를 찾아올 거라고. 첫눈이 오는 날, 하준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빠일 거라고. 허황된 동화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희망을 품지 않으면 엄마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아가들아.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일기장 표지 위로 떨어졌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슬픔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본가는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참석 통보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누구도 편안하게 식사를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애썼지만 민준의 얼음장 같은 표정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무색했다. 민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 회장님. 그는 자신의 새어머니를 직함으로 불렀다. 김 회장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혹시 윤서연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김 회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숙한 연기력으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오래전 일이구나. 내 곁에서 널 잠시 어지럽혔던 그 아이 말이니 돈 받고 깨끗이 떠난 줄로 아는데. 그녀의 대답에 민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군요.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건 10년 전 당신이 고용한 배우의 자백서, 그리고 당신이 위조한 가짜 송금 내역과 진짜 재무기록 원본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감히 이 어미를 모함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발악을 차갑게 응시했다. 어머니, 내 어머니는 당신 같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식당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최 실장이 작은 아이 2명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윤이와 하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낯선 사람들의 겁을 먹은 채 최 실장의 뒤에 숨어 있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내 하준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민준의 어린 시절 앨범에 박제되어 있던 바로 그 얼굴.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강씨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고 다른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계산과 계획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증거의 등장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그슨 채 김 회장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 아이들이 당신이 짓밟았던 진실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10년의 세월이고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흘렸을 피눈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입니다. 민준의 선언은 거대한 저택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우아함을 가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날 모함해. 저 애들이 네 자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저 천한 계집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데려와서. 그녀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 아이들에게 향하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살기마저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도 전에 평생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을 가리켰다. 그만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저 아이의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김 회장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민준과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빛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 눈빛을 외면했다. 너무 늦은 후회였다. 민준은 더 이상 그 위선적인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고 최 실장은 즉시 경호원들을 불러들였다. 김 회장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민주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가자 하자. 그는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 말도,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모든 과거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고독과 공허의 공간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집이 필요했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상담사와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풍부하고 인상이 따뜻한 입주가사 관리사를 수소문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새로운 생활은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잠들기 전에는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하윤이는 조금씩 경계를 풀고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만 하준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이는 그저 커다란 눈으로 그를 관찰할 뿐이었다. 심리 상담사는 하준이가 겪었을 충격과 불안이 침묵의 원인일 수 있다며 다그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조언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서연을 찾기 위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최 실장의 팀은 전국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온 듯 했다. 그가 지쳐갈 때쯤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하준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악몽이라도 꾼 듯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커다란 손이 자신의 등을 두드리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괜찮아, 민주는 말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조금씩 그를 아빠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윤이는 그를 부를 때 아저씨 대신 아빠라고 작게 부르기 시작했고 하준이는 그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시끄러운 만화 영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주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에 갔다. 수억 원짜리 M&A 계약을 결정하는 것보다 로봇 장난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그저 작은 고민형 하나와 자동차 모형 하나를 골랐을 뿐이다. 하지만 서연을 찾지 못하는 시간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를 찾아 용서를 빌고 이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 주어야만 그의 구원은 시작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새로운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마음이 조급했다. 그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작은 손이 그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다. 하준이었다. 아이는 그가 집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다. 민주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아이는 아주 작은, 그러나 민준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강력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어디 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모든 조급함과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들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내어 한마디를 더했다. 엄마, 찾으러 가요.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 실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윤서연 씨, 찾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단서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강민준의 인생에 한 줄기 빛처럼 꽂혔다. 그는 하준이를 품에 안은 채로 굳어 있었다. 아들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의 가슴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는 몇 번이고 되물었다. 확실한 건가?
최 실장 정말이야. 최 실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거기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 이름은 서연식당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따뜻한 옷을 입혔다. 하윤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챈 듯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아빠,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하준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서울에서 강원도 끝에 작은 마을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눈이 녹아 질척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민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10년의 세월이 용서될 수 있을까?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어쩌면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두려웠다. 성공 가도를 달리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두려움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렸다. 차창 밖으로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작은 항구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낡은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그의 마이바흐는 이 소박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최 실장이 보내준 주소는 항구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 끝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낡고 허름한 서연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민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식당의 뿌연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1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겨 있었다. 조금 더 마르고 웃을 때 눈가에 자잘한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손님을 향해 웃어 보이는 그 따뜻한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이미 엄마를 알아본 후였다. 하윤이가 먼저 그의 손을 놓고 식당을 향해 달려갔다. 엄마, 하준이도 누나를 따라 아장아장 달려갔다. 아이들의 외침에 식당 문이 활짝 열렸다. 아이들은 울면서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하윤아, 하준아, 너희들 어떻게 여기에? 이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그녀는 아이들을 달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민준과 마주쳤다.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주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놀람, 원망, 그리움, 고통, 수만 가지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의 무게처럼 무거웠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왜 이제 와? 우리가 얼마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존심도, 성공도, 모든 것이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는 용서를 빌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웠을 시간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두 남녀의 눈물이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이 작은 어촌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식당 앞에 거칠게 멈춰 섰다. 그리고 차에서 잔뜩 분노에 찬 얼굴의 한 남자가 내렸다. 김 회장의 아들이자 민준의 이복 동생인 강지훈이었다. 그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식당 안을 노려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을 지나 서연과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여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우리 어머니 인생을 망쳐놓고 이런 시골 구석에 숨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는 성큼성큼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끝내주마. 강지훈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작은 식당을 울리는 순간 강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과 두 아이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넓은 등이 가족을 위한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10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여인과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을 그는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맹수의 눈빛이었다. 내년 때문에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찰나 민준이 그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낚아챘다. 내 놈이 감히 누굴 건드려. 민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그는 지훈의 팔을 비틀어 그를 거칠게 벽으로 밀쳤다. 식탁과 의자가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식당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지훈은 분노에 차서 방역하려 했지만 지난 10년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와 생존을 위해 야생에서 싸워온 민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민준은 지훈의 멱살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다. 내 어미가 저지른 죄는 내 어미가 받는 거다. 여기서 내 놈의 광패는 끝이야. 그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던 순간 식당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최 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 그리고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민준은 애초에 혼자 오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 같은 족속들이 어떤 짓을 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재회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경찰이 강지훈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악을 쓰며 서연을 저주했다. 이년아 내가 나가면 너랑 네 새끼들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추악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완벽하게 몰락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과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 그리고 10년 만에 재회가 안겨준 충격에 내내 버티고 서 있던 서연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기울었다. 서연아,
민준이 놀라 그녀를 부르며 몸을 날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에 그녀를 가까스로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왜 그래? 하윤이가 울부짖었고 하준이는 겁에 질려 민준의 바지자락을 꼭 붙잡았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소리쳤다. 헬기 준비해. 지금 당장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간다, 빨리.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작은 어촌 마을의 공터에 민준의 전용 헬기가 내려앉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준은 서연을 품에 안은 채 헬기에 올라탔고 아이들은 가사 관리사의 품에 안겨 그 뒤를 따랐다. 헬기가 이륙하며 작은 마을이 시야에서 멀어졌다. 민준은 정신을 잃은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는 신에게 빌었다. 제발 그녀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이제 막 되찾았을 뿐이라고. VIP 병동. 하얀 시트 위에 서연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의사는 민준에게 그녀의 상태를 설명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담담한 설명은 민준에게 그 어떤 비수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진단서였다. 그는 텅 빈 병실에서 링거를 맞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고통으로 새겨진 그녀의 얼굴, 위 세월의 흔적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지켜주지 못한 죄, 믿어주지 못한 죄. 그 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하윤이가 작은 머리를 쏙 내밀었다. 아이는 잠든 엄마와 그런 엄마의 곁을 지키는 아빠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자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아빠 다시는 아프지 않은 거죠? 그 질문은 민준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자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하윤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강민준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파편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딸과 눈을 맞췄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을 지켜야 할 약속을 했다. 응, 아빠가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고 단단했다. 엄마,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할게. 다시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게 할게. 아빠가 꼭 그렇게 만들게. 그는 하윤이와 그 뒤에 서 있던 하준이까지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지쳐 보였지만
한 손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10년 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을 뜬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당황한 듯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깼어? 괜찮아. 의사 불러올게. 그는 허둥댔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 그냥 여기 있어줘. 그녀의 말에 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김 회장의 계략, 조작된 사진과 송금 내역,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게 믿어버린 자신의 과오까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내가 널 믿어주지 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연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아이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막막함.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 길러야 했던 외로움과 고단함.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원망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하준이는 널 정말 많이 닮았어. 가끔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널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아이들이 병실로 그녀를 찾아왔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하윤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그림 속에는 커다란 집과 활짝 웃는 해,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빠, 엄마, 하윤, 하준. 가족의 완전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림을 끌어안고 울었고 민주는 그런 그녀와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병실은 그들 가족의 첫 번째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과일을 깎아주었고 아이들과 함께 병실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만화 영화를 보았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갔다. 서연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위태로운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어느덧 서연의 퇴원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아이들은 옆방의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병실에는 2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침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10년 전 그가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네가 겪은 고통을 내가 전부 지워줄 수도 없겠지. 하지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너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살게 해줘. 너를 웃게 하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인생을 건 약속을 했다. 윤서연,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손에 꼭 맞았다. 1년 후 서울에 다시 첫눈이 내렸다. 작년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눈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담은 듯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정원이 있는 2층 집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강민준과 그의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였다. 지난 일 연간 많은 것이 변했다. 김 회장과 강지훈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준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매주 손주들을 보러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자 스스로를 위한 마지막 관용이었다. 민준 역시 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미혼모와 결손가정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서연의 이름으로 세워진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그의 속죄이자 세상의 다른 서연과 아이들을 위한 그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언제나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행복한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실력 있는 파티시에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윤이는 여전히 씩씩하고 야무졌지만 날카롭던 경계심 대신 아이 특유의 밝고 명랑한 웃음을 되찾았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준이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했고 아빠에게 목말을 태워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 집을 가득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아빠, 눈사람 만들어요. 창밖을 보던 하윤이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으로 달려갔다. 민준과 서연은 마주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을 챙겨주고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하얀 눈밭 위로 네 사람의 발자국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네 사람은 힘을 합쳐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민준이 커다란 눈덩이를 굴리면 아이들이 장식을 가져왔다. 조약돌로 눈을 만들고 당근으로 코를 붙이고 서연이 짜준 낡은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완성된 눈사람은 마치 그들의 가족처럼 네 사람을 닮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하준이가 아빠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눈사람 가족이에요. 민주는 아들의 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눈사람 옆에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뺨은 추위와 행복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아이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 그가 지난 1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돈과 성공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바로 그 행복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세 사람을 자신의 커다란 품에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서연과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왜 그래요? 하윤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아내의 머리에,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작년의 첫눈은 동화가 아니었어. 우리의 운명이었지. 내 운명을 낳아줘서 고마워, 서연아. 하얀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지우려는 듯이. 그리고 그 눈 아래 한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